끈에 꿰어놓은 쫀득한 자작나무 열매 부활은 현충이 기승을 부릴 때 유용할 것이다. 사내에게는 조리로 된 고기, 털과 화살, 무지감으로 만든 단검도 있었다. 단검은 수차례 공들여 나를 달아두었다. 단검이 필요할 때야 눈 벗긴 산 꼭대기까지 쫓아오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꽁꽁 얼어 미라가 된 사내의 시체는 1991년에 그가 지니고 있던 각종 포지품과 함께 빙하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가 숨을 거둔 외치탈 알프스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사내를 외치 또는 아이스맨이라고 불렀다. 외치가 챙겨온 물건들은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미래에 요긴하게 쓰일 것들을 미리 짐작하는 우리 종의 보편적 능력을 예시한다. 1. 수천 년 전 외치의 준비성을 밝히는 과정은 수십 년간 여러 분야가 합심하여 이룩한 한 편의 탐정소설과도 같았다. 소사관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보고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냈고, 신발에 묻은 꽃가루를 보고 그의 마지막 흔적을 밝혀냈으며,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그가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은 손에 난 상처가 흔히 칼날을 막으려다 생기는 것이기에 알 수 있었고, 그가 지닌 칼의 사용순을 분석해 그가 도구를 정성껏 관리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인간의 정신은 사실상 일종의 타임머신이다. 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 번 더 경험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없어도 미래를 상상한다.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꿈꿀 때마다, 다가올 저녁, 데이트 생각에 설레일 때마다, 시험 결과를 곱씹을 때마다 끊임없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이동한다. 인간은 정신의 시간 여행자이기에 외치가 그랬듯 미래를 자신이 계획한 대로 설계하며 기대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예지력은 어쩌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그러한 능력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인류가 걸어온 길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밝혀낼 것이다. 2.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뜻은 아니다. 외치도 자신이 등에 화살을 맞고 5천년 동안 얼음 위에 엎드려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숱하게 닥치고 예상한 일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식 중매인이나 기상학자처럼 예측하는 일로 먹고 사는 이들도 다음 분기에 금값이나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인간의 예측은 보기 좋게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마추어 공학자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의자에 헬륨 풍선을 매달았다가 내려오지 못해 낭패를 보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3. 1982년 레리 월터스는 하늘을 날기 위해 야외용 접이식 의자에 기상 관측용 기구를 매달았다. 기구를 터뜨려서 내려올 요량으로 공기총을 챙길 만큼 주도 면밀했으나 이륙 속도와 고도를 잘못 계산하여 하늘로 4,900m나 솟구쳐 올라갔다. 인간이 멘탈 타임머신을 조종하는 서툰 솜씨를 두고 할 말은 많다. 사람들은 종종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대신 눈앞의 돈거리에 혈안이 되거나 변덕스러운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에 마음이 흔들린다. 장밋빛 전망이 몇 번이나 어긋났는데도 이번 프로젝트는 주어진 예산으로 제 시간에 마칠 수 있다고 고집한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가 자신에게는 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역사는 가공할 결과를 초래한 엉터리 계획들이 차고 넘친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만 봐도 정부 관료가 사탕수수 딱정벌레를 박멸하겠다고 사탕수수 두꺼비를 수입했다가 이 외래종이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하는 바람에 지역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인간은 시간을 앞당겨 볼 수 있는 대담한 기술들을 고안해왔다. 먼지, 모래, 쌀알, 연기, 재 등으로 앞니를 맞히는 전술에서부터 새, 개미, 염소, 당나귀의 행동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는 행위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방법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물론 이 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인간이 바닥부터 탐구해 얻은 수많은 산물 가운데 하나다. 불확실한 미래를 파악해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미래를 동물의 내장이나 턱밑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자연에는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모종의 패턴이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규모 출정을 앞두고 을의 신탁을 청하여 신이 의중을 묻곤 했지만 그러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예지의 도구를 발명하기도 했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국립고고학 박물관의 한 전시실에는 미래를 예견할 목적으로 사용된 의문의 유물 한 점이 방 전체를 할애해 전시되어 있다. 1901년 예개해 안티키테라 섬 인근에서 해면을 채취하던 잠수부들이 끌어올린 이 물체는 훼손된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부식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해 보였으나 무려 2000년 전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밝혀졌다. 5. 그림 1-1 인용되었을 당시 안티키테라 기계의 상태. 안티키테라 기계가 예측한 천체의 상태를 복원한 모형. 안티키테라 기계는 경이로운 기술의 복합체다. 수십 개의 청동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지금은 달아버려 알 수 없는 문자가 곳곳에 새겨져 있다. 손잡이를 돌려 전면의 다이얼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그날 행성의 움직임, 달의 위상, 태양의 일식 등 천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로마 정치가 피케로는 예측 가능한 천체의 극식성을 살핌으로써 정치는 신들의 지식을 추출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6. 현대인은 자연에 관해 전례 없이 많은 지식을 얻어내 그 경로를 예측하고 있다.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다. 주머니 속 휴대 장치에 물어보면 만조 시간과 천체의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서기 22만 4508년 3월 27일에 금성의 태양면 풍과 현상이 일어나고 하루 뒤에는 수성의 태양면 풍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위키백과를 잠깐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일과를 공유하고 협동을 유도하는 미래의 모형 위에 세워지고 있다. 우리는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매주 정해진 요일에 독서 모임에 참석하며 중요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죽으라고 일한다. 하지만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그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역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뼈아픈 사실이다. 뉴욕의 정치인 브라이언 콜브는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칼럼을 기고하면서 술을 입에 대기 전에 먼저 앞일을 생각한다면 후회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썼다. 그러나 일주일 후 콜브 자신이 도랑에 빠진 차 안에서 만취 상태로 발견되었다. 7. 선을 두고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돌이켜보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경솔한 결정을 내렸던 순간을 누구나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이다. 끔찍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 앞으로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노라 맹세했지만 며칠 뒤 맥주를 들이켜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정녕 없었는가. 후회할 걸 알면서도 기름진 햄버거나 시럽을 잔뜩 올린 라지 사이즈 아이스크림을 시킨 적이 없는가. 그러고는 예상대로 머리를 쥐어박은 적이 없다는 말인가. 새해 아침에 굳게 다짐한 일을 몇 주 뒤에 보란듯이 접어버리고 해가 바뀌면 똑같은 다짐을 또 한 적은 없는가. 사람들 대부분이 일관되게 행동하지도 계획대로 실천하지도 합리적인 분석과 결의로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다.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지력이 우리 조상을 열대 아프리카에 살던 일개 영장류에서 전 지구의 운명을 지락펴락하는 종으로 급변하게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 놀라운 능력의 성공을 예찬하려는 것도 실패를 한탄하려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마음의 눈으로 시간을 가로지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 대단한 능력도 그 시작은 하찮았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만한 깜냥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애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역설적이지만 앞을 내다보는 능력은 이런 예지력의 한계를 깨는 데에서 시작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직전이었다. 닉슨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 윌리엄 세타이어는 대통령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읽을 원고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달 착륙이 실패할 경우 달을 탐사하러 간 이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두 사람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은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희생에 인간의 희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탐험을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무사히 고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 둘은 선구자였고 우리 가슴 속에 늘 처음이자 최고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는 모든 인간이 또 다른 세계의 한 모퉁이에 영원한 인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8. 알다시피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은 달에서 무사히 귀환했고 닉슨 대통령은 저 성명서를 잊지 않았다. 또한 비상대책의 또 다른 참담한 항목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다. 우주인들이 달에서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곧 남편을 잃게 될 아내에게 알리는 일 같은 것 말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은9사 일생의 위기 상황에서부터 A급 사고까지 각종 사태에 대한 우주비행관제센터의 대처법을 상세히 적은 수백 쪽짜리 비상대책 매뉴얼을 마련해 두었다. 9.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사람들은 직장과 취업에 관한 플랜 A를 세우지만 인생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하루아침에 회사가 파산할 수도, 새로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을 위해 비상금을 모으고 다른 일자리를 기웃거리고 상해보험을 든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면서도 혼전 계약서에 서명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이 퀸즐랜드 대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연구팀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미래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통찰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었다. 10 알파벳 Y를 거꾸로 세운 모양의 관을 설치하고 위에서 실험자가 선물을 떨어뜨리면 아이들이 밑에서 받으면 된다. 2살짜리 아이들은 두 개의 출구 중에서 하나만 막았다. 그 말은 보상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4살이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주저없이 양손으로 각각 양쪽 출구를 막아 선물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든 붙잡을 수 있었다. 유치원생들도 목표물이 어느 쪽 출구로 떨어지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인간은 현재로부터 사방으로 갈라지는 미래의 여러 버전을 상상할 수 있으므로 각각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1 이 책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겠지만 이 능력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무엇보다 이 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느끼게 한다. 이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기분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유의지의 개념을 소중히 여긴다.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도 팔자루를 진 것이 자신이라는 생각은 늘 힘이 된다. 그림 1-2 이 책의 저자 토머스 서든도프의 딸 미나가 선물을 받기 위해 두 손으로 출구를 붙잡고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자유의지의 이면에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안타까운 깨달음이 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기에 행동의 결과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자기가 한 일이 미래의 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머릿속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타임라인으로 가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지를 상상한다. 그것이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다. 이어서 다음 턴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숙고하고 심지어 미래의 자신이 오늘의 결정을 돌아보며 다른 결정을 내릴 걸 그랬다며 한탄하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기도 한다. 멘탈 타임머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는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동까지 판단하고 처벌, 응징하게 한다. 많은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행위자가 무엇을 예상했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거기에 선택의 기회마저 있었다면 우리는 행위자에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편이다. 변호사, 성직자, 가십 칼럼니스트는 선의, 오판,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유로 들어 사람들이 죄책감을 틔우거나 덜어내게 한다. 관습법에서 말하는 범이란 악행 뒤에 도살인 사악한 의도를 뜻한다. 누군가의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알면서도 타인을 해악의 가능성에 노출시킨 미필적 고의와 예견하여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과실을 구분할 때 예지력은 매우 중요하다. 예지력은 윤리적 딜레마를 포함해 많은 난제를 안긴다. 가령 타인의 마음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항암제라는 잠재적 이익을 위해 실험용 쥐에게 고통을 주는 실험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가? 인간은 동물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다른 동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인간은 동물원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종이기도 하다.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투쟁한다. 내일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경 써야 할 가능성들이 끝도 없이 많다. 태풍이 올까? 내가 가라앉을까? 상어가 공격할까? 예지력의 대가에는 걱정이 포함된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 그들이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이 발진이 그냥 평범한 발진일까? 심지어 걱정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계속 이렇게 걱정하다가 미치는 건 아닐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 안에서 살다 보면 더없이 불안해지고 절망스러워진다. 게다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과 상관없이 닥치게 되어 있다. 선견의 능력은 가장 반갑지 않은 사실을 포함해 우리를 끔찍한 풍찰 앞에 세워둔다. 이를테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조차 인간은 죽음 뒤에 일어날 불확실한 일을 고민한다. 시간을 여행하는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죽음 너머로까지 항해한다. 망자가 된 자신을 맞이하는 자가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성인일까? 아니면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루시퍼일까? 다음 생에는 진드기로 태어날까? 아니면 호랑이로 환생하게 될까? 뇌세포가 죽으면 의식도 영원히 지워지는 걸까? 어떤 식의 사후 세계를 믿든 간에 남겨진 세상도 한 걱정이다. 우리는 죽기 전에 세상에 무엇을 남길까? 선견의 능력은 인간 정신의 진화와 작용, 그 힘과 위험성, 그리고 인간 사회의 기능에 모두 필수적이다. 찰스 다윈은 이 능력에 감화받은 나머지 인간이 어떻게 이 힘을 갖게 되었는지 고민하던 중 하마터면 신을 믿을 뻔했다. 다윈은 먼 과거를 돌아보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간을 포함해 이처럼 방대하고 근사한 우주를 전적으로 우연이나 필연의 결과로 보는 것에 어려움을 두고 고심했다. 13.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간을 넘나들도록 해주는 정신 기계의 기초를 살펴보자. 기억은 미래를 위한 것. 언젠가 진짜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지금 이곳은 미래에서 온 방문객들로 넘쳐나지 않을까? 세상을 떠난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시간 여행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면서 파티 날짜 다음 날에야 초대장을 공개했다. 물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시간 여행자 입장에서 굳이 찾아올 만큼 흥미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시기였는지도 모른다. 그게 아닌데도 시간 여행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4차원을 건너는 항해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시간 여행은 오로지 정신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14. 그림 1-3 호킹 교수의 초대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당신은 퇴근길 버스 안에 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어느새 머릿속은 이번 주말 전에 끝내야 하는 일들로 어지러워지기 시작한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그려지고 조금 전 업무 중에 힘들었던 일도 잠시 떠오른다.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친 순간을 상상하며 쾌감에 젖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홀가분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겠지. 이런 순간은
친구들과 축하해야 마땅하다. 축하라는 말에 얼마 남지 않은 친구의 생일이 생각난다.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할 텐데. 작년에 준비한 파티에서는 모두 정말 즐거웠지. 샴페인이 모자라서 당황했던 것만 빼고. 토요일 아침에 꼭 마트를 다녀와야 한다고 머릿속에 메모를 남긴다. 프랑스 와인을 할인한다는 광고를 봤는데 행사가 벌써 끝난 거 아닐까? 어쨌든 몇 주간 치열했던 프로젝트를 끝내고 한숨 돌리며 친구들과 한잔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때 정류장이 눈에 들어온다. 그 순간 모든 생각은 현재로 귀환한다. 가방을 집어들고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한다. 사람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와 잠재적 미래의 사건 사이를 쉽게 오간다. 희망, 기쁨, 불안, 그 밖의 머릿속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하면서 각각을 연결하는 인과의 사슬을 인식하고 탐구한다.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쓰인 이 사건들을 훑다 보면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생일 파티나 최근 직장에서 힘들었던 하루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작년 생일 파티 때로 다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정신이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가는 동안 주변 풍경이나 소리 따위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배경으로 퇴색한다. 이것을 일화 기억이라고 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화에 대한 기억이다. 마찬가지로 다음 번 생일 파티에서 당신이 뭘 할지 생각해본다면 이처럼 미래의 구체적인 일화를 상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일화 예지라고 부른다. 15. 그럼 지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자. 학계에 알려진 최악의 기억 상실증 사례 가운데 하나로 영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이면서 학자인 클라이브 웨어링의 경험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뇌가 손상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깡그리 잊고 말았다. 여전히 의식은 뿌옇하고 지능도 그대로였지만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고 사건의 흐름을 몇 주 단위로만 되짚었다. 아내 데보라는 퇴고록 영원한 오늘에서 남편 클라이브가 자신이 방금 처음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깨어나는 과정을 설명했다. 16. 클라이브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죽음과 같았다고 말한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생각나는 것도, 꿈꾸는 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의 상태였다. 모든 기억이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으로만 여행하는 건 아니다. 심리학자는 기억 체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는 다른 정보는 유지하면서 개인의 과거에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클라이브에게 피아노 연주 같은 운동 기술은 절차 기억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또한 아내의 이름 같은 사실적 지식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경험이 배제된 단순한 지식적 기억을 의미 기억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은 일체 상실했다. 자기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던 날이나 첫 생일 파티를 했던 날처럼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피아노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연주할 수도 있었지만 살면서 피아노를 쳤던 기억은 전혀 되불러올 수 없었다. 인간이 지닌 가상의 타임머신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살면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을 다시 방문하고 이를 서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의 실타래를 엮어 자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세기 이상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듯이 우리가 회상한 내용의 부정확성은 예측의 부정확성 못지않게 아쉬운 점이 많다. 설사 기억 장애가 없더라도 그렇다. 17. 인간의 기억은 단편적인 데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족한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주 확실하게 틀린다. 게다가 자신의 기억에 대한 자신감은 그 기억의 사실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다.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기억에 의지하고 많은 것을 거는지 생각하면 심히 걱정스럽다. 1995년 3월 2일 밤 마이클 제라비 와코니 아빈은 첫 데이트를 마치고 뉴올리언스의 한 식당에서 나왔다. 두 사람이 제라비의 차로 가고 있는데 10대 청소년 3명이 다가와 위협했다. 도망치던 바비는 그중 한 사람이 제라비의 머리에 총을 쏘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바비는 살인범으로 당시 16살이었던 샤리프 후쟁을 지목하면서 걱정해서 나는 그 얼굴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후쟁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년을 복역했으나 그 판결은 결국 뒤집어졌다. 바빈 자신은 정말로 확신했지만 후쟁은 범죄가 일어난 시각에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경기 후 농구 코치가 집에 데려다준 것이 밝혀졌다. 18.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오랜 연구에 따르면 사건을 떠올리는 우리의 기억은 과거 경험의 정확한 기록이 아닌 적극적인 재구성에 기반을 둔다. 19. 우리 뇌에는 과거의 장면을 신빙성 있게 포착하고 군더더기 없이 재생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세상의 순간에 그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편집한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상대의 질문에 암시된 정보 같은 사건 이후에 얻은 정보까지 활용한다. 그 남자의 톡수염이 위로 올라갔느냐 아래로 내려왔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톡수염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기억은 톡수염이라는 개념을 새로 흡수한다. 우리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내세우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윤색하기 쉽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덧 원래 사건과 그 이후에 덧붙인 것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20.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기억이란 애초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판사와 역사가는 사람의 기억보다 좀 더 신뢰할 만한 것을 선호해야 한다. 진화적 관점에서 자연 선택은 기억이 과거를 얼마나 정확히 기록하느냐에 딱히 신경 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앞으로의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결과이다. 기억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한 도구이다. 21. 파블로프식 조건 편성으로 알려진 기억의 기본 형태를 살펴보자. 노벨상을 수상한 러시아 심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자신이 키우던 개들이 14시간과 종소리를 연번 짖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종소리를 들으면 침부터 흘렸다. 실로 미래지향적인 기억이다. 소화할 음식에 대비하느라 침을 흘리는 것이니까. 이와 비슷하게 동물은 벌칙보다 보상이 따르는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개는 자기 이름이 불리면 보상이 올 거라는 기대와 저녁 밥상 위에 뛰어오르면 야단을 맞을 거라는 예상을 배운다. 인간도 비슷하게 조건 편성이 일어날 것이다. 클라이브 웨어링처럼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조건 편성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스위스의 신경학자 에드와르 클라파레드는 손바닥에 악정을 숨겨둔 채 한 기억 상실증 환자와 악수했다. 22 끝으로 이 여성은 의사와 만났던 기억이 없는데도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거부했다. 물론 그 덕분에 손이 찔리지 않게 되었다. 이런 식의 연합학습과는 대조적으로 일화 기억에는 의식적으로 과거를 떠올리며 그곳으로 떠나는 가상여행이 포함된다. 자기를 아프게 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다른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사건을 해석한다. 가령 의사가 나를 찌른 것은 맞지만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통증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도 앞으로 그 의사가 다가왔을 때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멘탈 타임머신은 과거의 여러 다른 사건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하고 심지어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서 이 사건들에 여러 번 재방문한다. 23 이런 능력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지나치게 되새기게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게 한다. 범죄 과정을 밝히는 셜록 홈스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데 모아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장 근접하게 재구성한다. 물론 여기에서조차 가장 큰 이점은 미래에 써먹을 교훈이다. 너한테 또 속으면 그땐 내가 바보지. 인간은 이미 일어난 일을 숙고할 때뿐만 아니라 기억을 미래로 이식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함으로써 큰 보상을 얻는다. 지난번 호수에 갔을 때 모기에 엄청 물렸다면 그 기억을 미래에 투사해 다음에도 물릴 수 있다고 예측하고 모기 퇴치제를 뿌리는 것이다. 일화 기억이라는 귀한 능력은 애초에 일화 예지라는 단연 더 중요한 능력의 부수 후바로 진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24. 일화 기억이라는 것이 원래는 미래를 찾아가도록 진화한 타임머신의 부수적 기능에 불과할까? 기억과 예지를 단일 인지체계의 선보적 측면으로 여길 만큼 가상의 타임머신 은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도 될까? 어쨌거나 저 둘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하나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다룬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까지 완수한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추적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럼에도 과거와 미래로의 정신적 시간여행을 서로 뺄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클라이브 웨어링은 자신이 피아노 연주회를 한 적 있다는 사실을 회상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미래를 여행하는 능력, 즉 다음 주든 언제든 앞으로 있을 연주회를 상상하는 능력도 함께 잃었다. 그는 주말을 계획하지 못하고 명절을 기대하거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할 수도 없다.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과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 사이에는 수많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 연구팀은 아이들에게 과거와 미래에 관해 질문한 결과 어제 한 일을 기억하는 능력과 내일 할 일을 보고하는 능력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예지력의 정확성과 풍부함이 나란히 퇴보한다. 우울장애나 조현병 같은 특정 질환은 세상 중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이 감소하는 것과도 연관되는데 이는 미래를 예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일화 기억과 일화 예지 모두 해당 사건이 현재에서 멀어질수록 투입해진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화 기억과 일화 예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뇌의 활성화 패턴 또한 유사하다. 이런 공통점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뒤로 갈 때나 앞으로 갈 때 우리가 똑같은 타임머신에 올라타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25. 멘탈 타임머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비판하지 못하는 동물은 자신의 독단적 가설과 함께 제거되겠지만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또 비판할 수 있다. 추측과 이론이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합시다. 칼 포커.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미래에 투영하고서 미래에도 그때와 똑같이 일이 진행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지력의 기본이다. 친구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친구의 반응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상상은 과거의 친구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걸 본 적이 없어도 가능하다. 26 평소 흠모하던 유명인을 초청해 파티에 등장하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다. 생일 케이크에 레몬 아이싱을 겨자로 바꾸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겨자와 케이크를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두 재료의 조합을 반기지는 않겠지. 여럿이 장난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반응도 상상해본다. 결국엔 보복이 돌아오리라.
장난을 함께 도모하려던 친구가 진중한 성격이라면 그런 장난은 하지 말라고 조언할 수도 있거나 역시 기꺼이 그 친구의 충고에 따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생각들이 모두 단순히 과거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소파에 편히 앉아 머릿속으로 꾸며낸 새로운 시나리오라는 사실이다. 내 머릿속 타임머신은 내가 가본 적 없는 미래에 접근하게 한다. 실제로 어떤 미래가 절대 찾아오지 않게 하려고 타임머신에 오를 수도 있다. 우리는 머릿속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쿠퍼의 말대로 어떤 생각에는 생기를 불어넣고 또 어떤 생각은 괜히 실행했다가 고생하지 않도록 머릿속에서 미래싹을 자를 수도 있다. 여러 버전의 미래를 생각하려면 대단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인지 장치가 필요하다. 토머스 서든도프는 지도교수인 심리학자 마이클 투벌리스와 함께 연극의 비유를 들었다. 한 편의 연극을 제작하는 과정이 신중하게 조율된 많은 단계를 거쳐 관객의 눈앞에서 사건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면 우리가 안구 비에 있는 머릿속 극장에서 시나리오를 생성할 때도 많은 요소가 협업해야 한다. 27.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즐거운 사건을 상상하려면 지금 이 순간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채 오직 이 시나리오만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자신과 친구들도 등장한다. 지난번처럼 찰리가 웃음을 참지 못해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할 수도 있다. 친구네 집을 구석구석 떠올리며 사람들이 숨을 만한 곳을 찾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도 떠올린다. 이제 준비가 끝나고 파티의 순간이 찾아오면 상상 속에서 몇 가지 버전을 실행해본다. 친구가 집에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가서 데려오는 것이 나을까? 이런 식으로 많은 시나리오를 쓰자면 다양한 요소를 이렇게 저렇게 결합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옵션을 생성해내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따져서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 평가는 사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감정이 촉발된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상상 속 사건이 난감한 상황이라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것이고 반대로 승리의 순간이라면 그 장면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환희에 찰 수 있다.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재밌고 즐겁다. 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한없이 시나리오만 훑어보고 있을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는 타임머신에서 내려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연극의 그때 설명한 것은 현재에서 벗어난 정신적 시나리오를 구성하려면 많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정신적 시간여행은 현재 인지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고 자기와 타인의 행동과 반응을 즐기고 물리적 사회적 역학을 이해하고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 스토리를 만들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책을 실행하는 서로 연결된 여러 능력의 바탕을 둔다. 인간의 멘탈 타임머신은 사실상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이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복잡하고 강력한 장치다. 그러나 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할 때는 그 유연성과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사건이 믿지 못할 버전으로 왜곡될 수 있다. 뒤늦게 정보를 추가하기도 하고 사건을 충실하게가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기억의 편향과 오류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융통성 넘치는 시스템을 장착한 대가다. 미래에 관한 생각에 관한 생각. 신중한 사람은 있는 힘껏 멀리 내다보고 자신이 가진 힘과 지식을 최대한 제공하지만 일단 일을 마치고 나면 자신은 일개 인간에 불과하여 모든 것을 예측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메리 아스텔. 지금 당신의 가방과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보라. 그 중에서 오늘 하루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 현금, 신용카드, 껌, 화장품, 자동차 열쇠, 게임 기구 등 몇 가지 흔한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다.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날지언정 언젠가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늘 이것들을 들고 다닌다. 28 과도한 준비성은 인간의 특징이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래에 관해 생각하는 힘은 확실히 강력하다. 그러나 미래에 관한 생각에 관해 생각하는 힘은 더욱 강력하다. 29 나는 내가 상상하는 미래가 그저 나의 상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상상은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의 예측이 얼마나 비참한 실패로 끝날 수 있는지 또 최선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래서 미흡함을 보완하려고 한다. 겉으로 세운 Y자, 투구 실험에서 아이들이 보여주었듯이 한 가지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우리는 성공한 미래와 실패한 미래를 생각하고 그 대안의 미래를 불러올 방법까지 염두에 둔다. 어떻게 하면 행운의 여신이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나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혹시 기억하지 못할까봐 수첩, 달력, 알람을 동원한다. 최선을 다해도 절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군것질 거리를 숨겨두고 담배를 꺾어버리고 돈을 은행 예금에 묶어둔다. 미래를 예측하고 조율할 목적으로 안티키테라 기계를 설계하기 전부터 인간은 미래의 난관을 고심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을 고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모래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고 눈에 띄는 랜드마크를 암기했다. 살면서 필요할 기술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정진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행법을 개발했다. 또한 인간은 성에 차지 않는 미래를 보완하기 위해 타인과 계획을 의논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현명한 사람이 앞장서게 하는 따위의 사회적 수단을 동원해왔다. 사람들은 무턱대고 예측하거나 계획하지 않는다. 인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로 자신의 예측이 결국 옳은 것일지 또는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묻고 또 고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다른 일을 찾는다. 우리는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을 준비한다. 우리의 강점은 흐릿한 지평선 위에 놓인 미지의 것을 다루기 위해 창조한 보안 전략에서 유래한다. 멘탈 타임머신 조종법. 이 책에서 앞으로 다룰 것들을 이야기해보자. 다음 장에서 우리는 과거 우리 선조가 물에 배를 띄우고 예술 작품을 오래 보관하고 독이 있는 생선을 먹어도 죽지 않는 방법을 보완했듯이 삶의 난제를 해결해가는 문화의 진화 과정에서 예지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필 것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인간을 현재의 위치에 이르도록 만든 피드백 고리 안에서 어떻게 예지력이 문화의 진화를 추동해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어떻게 예지력이 발달하고 작동하는지를 탐색한다. 32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멘탈 타임머신을 획득하는지 보고 이 장치가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람들이 이 타임머신으로 미래를 엿본 후에 내린 선택은 인간 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기술과 지식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4장에서는 인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 뇌가 미래를 고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예측은 동물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핵심이며 인간의 뇌는 한 차원 더 나아가 지금 이곳으로부터 먼 시간과 공간의 시나리오까지 창조한다. 생태학자 니콜라스 틴베르헌은 행동에 대한 2가지 지금적 설명과 2가지 궁극적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지력의 속성을 완전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4가지 질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멘탈 타임머신의 발달과 메커니즘에 관해 과학이 발견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예지력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궁극적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다른 동물의 사례부터 시작해 인간의 진화와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살피고 현재에 이른 다음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유인원, 원숭이, 까마귀, 그 밖의 다른 동물의 인지 능력을 연구했다. 5장에서는 그 결과를 통해 얻은 동물의 예지력을 설명하고 인간의 정신이 앞날을 예측하는 데에 이토록 독보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논의한다. 6장은 시간을 한참 뒤로 돌려 우리 조상과 한때 지구를 나누어 썼던 다른 직립보행 호미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시간의 지평선을 확장한 고고학적 증거를 조사하고 우리 선조가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어떻게 탐구하기 시작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미래를 장악하려는 시도 대부분은 인간의 두뇌 바깥에서 도구의 힘을 빌려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7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예지력을 크게 향상시킨 문화적 유물을 꼼꼼히 조사한다. 안티키테라 기계는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고 다른 생물들과 달리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고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예지력을 획불러 현대시대의 안락과 곤경을 동시에 불러왔는지 알아볼 것이다. 멘탈 타임머신을 조종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넘쳐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배우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예지력,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능력. 토끼 독으로 무장한 소규모 무리로 수십만 년을 살아온 인류는 지난 1만 년 전부터 의석을, 도끼, 그리고 컴퓨터 칩으로 바꿔왔다. 개선된 예지력과 조정력으로 더 많은 기계와 유물, 장비를 만들어 주위를 둘러싸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선간 우주로 질주하고 있다. 31. 이런 경향은 인류가 과학적 방법을 발견한 이후로 가속화됐다. 그 방법의 핵심은 예지력을 통해 지식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쌓아 올리는 데 있다. 실험과 관찰은 가설이 되고 가설은 예측으로 이어지며 예측은 후속 연구와 관찰을 통해 다시 검증된다. 그 예측이 틀렸다고 확인되면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설을 보완하고 이는 다시 새로운 예측과 실험으로 이어진다. 검증될 때까지 이 단계는 계속 되풀이된다. 본질적으로 반복된 오류 추정에 해당하는 이 간단한 순환을 통해 세계는 크게 도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은 실로 광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보는 햇빛은 약 8분 전에 태양의 표면에서 출발해 망막에 부딪힌 것이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빛은 8년하고도 반년 전에 출발한 것이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닿으려면 2만 5천 년이 넘게 걸리고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찰한다는 것은 250만 년 전에 반짝였던 빛을 본다는 뜻이다. 그 은하에 지적 생명체가 있고 그들이 지금 지구를 들여다본다면 25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트로푸스, 호모 하빌리스와 같은 인간의 오랜 친척이 아프리카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은 우리를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 종의 장대한 여정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한때 지구를 누비던 여러 이족포행 호미닌 중에서 최후까지 남은 종이고 지금껏 먼 길을 걸어왔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지력을 발휘한 덕분에 이제 우리는 선사시대 호미닌은 말할 것도 없고 증조 할아버지 세대조차 꿈꾸지 못한 운송수단과 통신의 편안함을 즐기고 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 선원들이 배를 몰고 무트로 올라오지 않으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잘 알려진 수비다. 신이 내린 편벌로 보였을 지진 해일도 이제는 예측 가능한 지질학적 사건의 결과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으며 초기 경보 시스템은 지진 해일이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다. 한편 우리는 인류의 진보가 빚어낸 결과가 분명한 여러 해악들도 인지해야 한다. 숲은 불에 타고 있고 기와는 녹고 있고 감당하기 힘든 수의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구에서 원하는 것을 무한정 캐내면서 우리가 지나간 길 뒤로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만 남긴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는 가장 깊은 심해의 해구부터 대기 바깥에서까지 발견된다. 인간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극한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과학자들은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선언했다. 30이 1940년대와 1950년대의 핵무기 실험이 지구 전체의 암석층의 방사성 원소의 흔적을 남겨 이 시대의 출발점을 표시했다. 33오염, 기후변화, 대량 멸종에 관한 수많은 과학적 예측이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기로에 있음을 알린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예지력을 실험할 적기다. 어쩌면 곤경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고. 핵무기 실험은 동물의 몸에도 다량의 탄소 식사를 남겼다. 흥미롭게도 그 덕분에 과학자들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 상어가 핵 개발 시대 이전에 태어났는지 이후에 태어났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조사 결과 작은 상어들도 나이가 수십 년은 되었고 어떤 대형 상어는 무려 392세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니를 생각한다는 것. 이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 스며 있으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 실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 이아테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는 신에게서 불을 훔쳐다 주면서 인간에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능력을 선사했다. 그는 우리에게 문화, 경장, 수학, 의학, 기술, 그리고 문자를 가져다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예지력이라는 뜻이다. 이 미래의 창조. 1812년에 소설가 페니 버니는 언니 에스더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이 1년 전에 받은 유방절 제술에 관해 썼다. 그 용기 있는 보고는 다음과 같이 처참하게 전개된다. 무시무시한 색깔이 정맥과 동맥, 팔과 신경을 가르고 가슴을 파고들었을 때 나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가슴이 잘려나가는 내내 비명이 끊임없이 울려 터졌지. 그런데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으니 그것도 신비한 노릇이야. 그렇게 처참한 고통이 또 있을까? 내게 상처를 낸 그 기구가 몸에서 떨어진 후에도 아픔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 여린 상처로 몰려든 공기가 날카로운 작은 비수처럼 절개된 가장자리를 찢어댔지. 버니는 의학계에 마취술이 도입되기 전에 수술을 받았다. 이 끔찍한 묘사는 수술을 받기까지 몇 달간의 불안함과 수술 후 오랜 심리적 후유증까지 정신적 시간 여행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증거다. 버니는 기억에서조차 그때로 돌아갈 때마다 격심한 고통을 느꼈다. 사랑하는 에스더 언니. 며칠, 몇 주도 아닌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는 이 두려운 일을 입에 올릴 때마다 그 순간을 다시 겪는 것만 같아.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독한 형벌 같은 고통이 느껴져. 아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 1. 수천 년간 수술의 극심한 고통을 맞바꿀 대안은 없었다. 몸이 갈라지고 열리는 동안 그나마 감각을 무디게 해줄 것은 알코올과 아편이 전부였다. 그러나 18세기 말 영국 화학자 험프리 데이비는 자기 몸에 시험한 일련의 실험으로 깜짝 놀랄 혁신을 이뤄냈다. 데이비는 질산 암모늄 결정을 가열할 때 나오는 아산화질소 기체를 모아서 들이마셨는데 기분이 몹시 좋아지는 경험이었으므로 용량을 늘려가며 더 자주 시도하기 시작했다. 데이비가 발견한 것이 바로 웃음가스다. 그는 유명한 시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를 비롯한 친지들을 불러서 시험하기 시작했다. 1800년에 21살이었던 데이비는 화학 물질과 철학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아산화질소를 생산하고 흡입한 실험의 방법과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무용량을 흡입했을 때 나타난 강렬한 환각 효과가 자신과 것들을 열광시켰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이 580쪽짜리 논문에 깨끗하게 적어놓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철학적 사색 안에는 그가 무심코 흘린 중요한 말이 묻혀있다. 아산화질소는 육체의 고통을 부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외과 수술에서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겠다. 2. 수십 년간 이 예언적 제안을 주의 깊게 살필 리가 없었으니 그래서 페니 버니는 수술 중에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마침내 1844년 토러스 웰스라는 치과 의사가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열렸던 아산화질소 관련 박람회에 갔다가 힌트를 얻었다. 그 기체를 마신 한 남성이 뛰어가다가 분명히 나무 벤치에 다리를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파하지 않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웰스는 이 약물의 진통 효과를 확인하려고 당장 다음날 동료 치과의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이를 뽑았고 의료계에 그 가능성을 확인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혁명과도 같은 마취술이 널리 알려지고 사용법이 개선되면서 유방절제술은 물론이고 그 밖의 지독한 고통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맞추술은 어디서나 당연하게 쓰이는 방법이라 먼 조상이 후손에 물려준 가르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수천 년간 인간은 지극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구했고 거기에서 발견한 것들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 서서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축적했다. 인간은 원재료를 가공해 원하는 생산물로 팔바꿈시켰고 그 지식과 기술과 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통해 인간 집단은 시베리아 벌판의 혹독한 추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막 한복판의 열기, 이제는 강철과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대도시까지 다양한 서식지에서 번성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지력을 통해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지구를 이렇게까지 바꾸는 힘을 지니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진화를 뛰어넘은 교활한 영장류. 모든 동물이 특정한 생태적 지위를 탐색하는 가운데 어떤 종들은 종종 다른 종에게 없는 복잡한 적응 성질이 발달한다. 길이는 더 높이 닿고 치타는 더 빨리 달리며 청유고래는 더 깊이 잠수한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도 살고 쇳덩구리는 이미 소화된 것을 더 소화시킨다. 인간의 독특함도 다르지 않다. 우리 조상은 진화 인류학자 존 투게와 어긴 드버가 인지적 접소라고 부른 것을 탐구했다. 초기 인간은 포식자와 먹잇감, 계절과 폭풍 등 주위 환경에서 일어날 일들을 점점 더 잘 예측했고 마침내 어디에 당도하든 그곳을 지배하게 되었다. 게다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필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세상을 내게 맞출 수 있다면 세상에 나를 맞출 이유가 있겠는가. 예지력은 육식 동물을 밀어내고 먹이사슬의 꼭대기까지 인간을 올려보냈다. 인간이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이주하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마스토돈에서 모아세까지 지구상의 거대 동물 대부분이 멸종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리라. 유판 때 이 대단한 짐승들이 차지했던 땅은 미약하기 그지없던 교활한 영장류의 손에 넘어갔다. 인간은 영특한 머리와 협동생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덕분에 정복의 기회를 얻었고 또 그리했다. 최수랑과 복양, 발사 무기만 있으면 그 어떤 적도 무섭지 않았다. 사실상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된 인간은 그에 걸맞은 이름을 스스로 주었다. 사피엔스. 현명한 존재. 이런 묘사가 오만하게 들렸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여러분만은 아닐 것이다. 진정 인간은 교묘한 술수와 영리한 추론의 힘으로 자연 세계를 정복한 천재 괴짜 집단인가? 비평가들은 이런 관점이 사피엔스의 어리석음이 남긴 발자취를 외면하고 더 중요하게는 집단이 차근차근 힘겹게 쌓아 올린 문화적 수완에 개개인이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2015년에 출간된 호모 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에서 인류학자 조지프 헬릿 은 유럽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들로 이 주장을 예시한다. 이 시기에 많은 탐험가가 길을 잃거나 배가 난파되어 야생에 버려졌다. 새로운 땅에 들어선 궁핍한 무리는 대자연의 답이 없는 손에 하나둘씩 죽어나가며 수가 줄었다. 새 이웃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발버둥 치는 동안 호차민들은 같은 생태계에서도 문제없이 살아남았고 크게 번성하기까지 했다. 침입자들이 고전한 이유는 현지인이 수천 년간 쌓아온 문화적 지식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온 이들은 독소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생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천지에 널린 풀과 나무 껍질, 털, 굽은, 부식도를 활용할 줄도 몰랐다. 헬릿과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문화의 진화는 갖가지 유용한 발상, 기법, 도구가 축적되어 아주 까다로운 문제에도 정교한 해결책을 낳을 수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유럽 탐험가들은 이 낯선 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영리한 행동과 방식 전부를 혼자 힘으로 알아낼 수는 없었다. 이런 기술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나타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손을 대어 변형한다. 그것을 또 다른 이가 모방한다. 이렇게 일상의 기술을 물려받는 이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한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오늘날 혜택을 보는 많은 기술은 선견지명이 뛰어난 어느 천재가 하룻밤 사이에 고안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조금씩 발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인류의 많은 문화적 유물과 관행은 의도적인 추론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상 인간은 첫인상만큼 영리하지 않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문화적 진화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한 지능이나 선견지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생물학적 진화가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정교한 적응 경지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다. 잠깐 샛길로 갈라져 생물학적 진화의 선견지명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찰스 다윈은 자신이 죽은 후 가족에게 남길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진화론이 신앙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해보았다. 종의 기원에 대한 다윈의 설명은 과연 신이 이끄는 손을 내쳤는가? 다윈은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다. 그는 성직자이자 작가인 윌리엄 페일리의 열렬한 추종자였는데 페일리는 생물의 복잡성이란 그 뒤에 신성한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자서전을 집필할 무렵 다윈에게는 자연 선택이 이미 지적 설계를 완전히 대체한 후였다. 이제 우리는 조개류의 아름다운 경첩을 인간이 만든 문의 경첩처럼 어떤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바람이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불지 아니하듯 유기적 존재의 가변성과 자연 선택의 작용에 계획된 설계란 없는 듯하다. 자연의 모든 것은 정해진 법칙의 결과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현대의 생물학은 생물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착시일 뿐이라고 말한다. 환경에 뒤막히게 들어맞도록 적응된 형질은 수많은 돌연변이와 선택이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상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개체가 태어나며 모든 생물은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얼마간 다르다. 그 중에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번식할 잠재력이 있어서 이 행운의 변이를 자손에게 물려주므로 다음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이 변이의 복제본을 지닌 개체가 더 많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더 잘 기능한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특히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다면 수정된 형질을 지닌 후손은 새로운 종이 된다. 이것이 자연 선택에 의한 다윈식 진화의 핵심이다. 리처드 도킨스가 논원 시계공에서 강조한 것처럼 진화의 선변증명 같은 것은 없다. 11. 헬릭의 관점에서 문화 역시 똑똑하고 선변증명이 있는 인간의 추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축적됨으로써 진화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문화적 학습의 역량 자체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된 것이 분명하다. 문화의 뿌리는 생물학에 있다. 인간은 문화적 유산을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 부모를 모방하는 능력까지 타고난다. 과도하게 모방하는 인간. 아기가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가 아기를 얻으면서 아기에게 혀를 내민다. 잘 보시길. 이제 아기도 엄마를 따라 혀를 내밀 테니 말이다. 1970년대를 시작으로 여러 유명한 실험을 통해 신생아도 혀를 내밀거나 입을 벌리고 입술을 내미는 따위의 얼굴 동작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왜 이 발견이 놀라운가 하니 아기는 다른 이의 표정만 볼 뿐 자기 얼굴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모방은 사회적 인지의 근간으로 환영받았지만 어떻게 어두운 자궁 속에서 갓 나온 아기가 어른을 흉내낼 수 있는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그 기작이야 어떻든 이런 결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어 문화를 흡수하는 능력을 타고났음을 시사한다. 2016년에 우리 연구팀은 잔인 우첸브록과 버지니아 슬로터를 비롯한 발달 심리학자와 협업하여 신생아 모방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종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3 신생아 때 모방하는 능력의 차이가 이후의 사회적 학습이나 인지발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적하는 연구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기들은 출생 직후에서 9주 사이에 실시한 총 4번의 실험에서 부모를 통해 제시한 9가지 행동 가운데 어느 것도 따라하지 않았다. 가끔 어른이 혀를 내민 다음 혀를 내미는 모습이 관찰되긴 했지만 미소나 찌푸리기 등 다른 얼굴 표정을 보고도 똑같이 혀를 내미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40년 동안 부모들은 신생아가 엄마 아빠의 몸짓을 따라 할 수 있다는 말을 누누이 들었고 아기가 모방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걱정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모방 행동의 궤적과 결과를 보여주려고 이 실험을 실시했으나 결국 우리가 손에 쥔 데이터는 모방이라는 현상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후속 연구로도 뒷받침되었다. 14 세상에 각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걸까? 미스터리는 풀렸다. 아기는 따라하지 않는다. 심리학자 서실리아 헤이스는 우리의 연구 결과가 모방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닌 학습되는 형질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15 헤이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방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다. 앞창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연합 학습 메커니즘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능력이다. 어른들 역시 아기를 자주 따라하기 때문에 아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것과 하는 것을 서서히 연결할 줄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아기가 혀를 내밀 때마다 엄마가 자기 혀를 내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 아기가 이 행동을 연관지어 엄마가 혀를 내미는 시각 입력에 반응해 혀를 내밀게 된다는 말이다. 연합학습은 동물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모방의 기저에 연합학습이 있고 모방이 문화적 진화의 가능성을 여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유인원과 다른 사회적 동물 집단에서도 문화의 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에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는 침팬지의 문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특집으로 실었다. 16 진화심리학자 앤드루 스킨 원 제인 두달, 리처드 랭엄, 크리스토프 보슈를 포함해 아프리카 야생에서 단기 침팬지 연구를 수행 중인 7명의 수장을 모아 그들의 작업 노트를 체계적으로 비교했다. 연구팀은 명확한 생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어떤 공동체에서는 공유되고 다른 공동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탄자니아의 곰베에서 침팬지들은 개미굴에 빈 막대를 꽂아 넣었다가 손가락으로 훑어내서 먹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 타이 숲에 서식하는 침팬지들은 훨씬 짧은 막대를 이용해 개미를 바로 잡아먹었다. 탄자니아 마할레 국립공원의 침팬지들은 종종 하이파이브를 하듯이 공중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채로 상대의 털을 골라주었다. 하지만 고작 150km 떨어진 곰베의 침팬지들은 털 고르기를 할 때 손을 잡지 않았다. 타이 숲 침팬지는 나무와 돌을 망치처럼 사용해 견과류 껍데기를 부수었지만 비니의 보스에 있는 침팬지는 돌망치만 사용했다. 곰베에서는 둘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의 논문 이후 침팬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서로에게서 배운다는 가설이 실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증거는 더할 나위 없이 강력했다.
여러 침팬지 무리에서 나타나는 수십 가지 행동의 차이는 모두 사회적으로 유지된 전통의 결과물이었다. 17 보수가 연구한 타이 숲의 한 유적지에서는 침팬지 사이에서 견과류 깨는 기술이 무려 4,300년 동안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18. 과학자들은 사회 안에서 행동을 전파하는 다른 종들을 관찰했고 일부 학자는 이것이 단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19. 그렇다고는 해도 매장 의뢰, 요리법, 성년식, 옥조, 격언, 침체 장식, 인사 의뢰, 농담, 금기, 수체계, 도덕률, 헤어스타일 등 인간의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개성 넘치는 수천 가지 현질에 비하면 다른 동물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유지되는 현질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화가 훨씬 더 풍부하고 강력한 원인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타고난 모방의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간의 어린아이가 어른을 모방하는 방식에는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속성이 있다. 스팅과 그의 동료 빅토리아 후너는 어린아이와 어린 침팬지에게 퍼즐 상자 하나를 보여주었다. 이식 실험자는 먼저 안이 보이지 않는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간식을 어떻게 꺼내는지 시범을 보였다. 마테를 상자 윗면에 있는 구멍에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옆에 있는 구멍에 찔러 넣으면 된다. 아이들과 침팬지 모두 이 간단한 방법을 쉽게 모방하여 간식을 얻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퍼즐 상자를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안을 볼 수 있게 했다. 상자 윗면에 맛대를 집어넣는 동작은 간식을 얻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행동임을 보여준 것이다.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옆쪽에 있는 구멍에만 맛대를 찔러 넣으면 되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침팬지는 실험자의 첫 번째 행위를 무시하고 곧바로 옆쪽의 구멍에 맛대기를 찌르고 간식을 얻었다. 반면에 아이들은 상자 위쪽에 구멍에 맛대를 집어넣는 의미 없는 행동까지 계속해서 반복했다. 상자 여는 방법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학습했는지만 따지자면 침팬지가 아이들보다 훨씬 잘한 셈이다. 이 실험은 인간의 모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인간의 아이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충실히 따르는 경향이 있다. 과도하게 모방하는 인간의 성향은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되게 한다. 심지어 그 행위의 유용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행동한다. 이는 문화의 효율적인 진화에 도움이 되는 특성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한 개인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아내지 않아도 그 해결책이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진화 연구자 맥신 데렉스와 동료들은 헬릭의 관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성인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본 것이다. 실험 대상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트랙을 따라 바퀴 하나를 최대한 빨리 굴러가게 하는 것이었다. 바퀴의 속도는 무게추를 바퀴살의 어느 지점에 놓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지만 바퀴가 움직이는 원리는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5명씩 짝을 지어 순서를 정하고 각각 격리된 상태로 한 사람씩 최대한 진전을 보인 다음 자기가 하던 일을 다음 사람, 즉 다음 세대에게 넘겼다. 세대가 지날수록 바퀴는 레일 위에서 점점 더 빨리 굴러갔다. 하지만 실험이 끝난 후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두 세트의 바퀴를 보여주고 더 빠른 것을 고르게 했을 때 각 집단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 시작한 사람보다 바퀴가 작동하는 원리를 더 잘 아는 건 아니었다. 이 결과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정신적 기여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바퀴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다음 단계로 갈수록 그 원리를 더 잘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21. 하지만 참가자들이 바퀴의 무게추를 아무렇게나 설치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실험 속 바퀴의 경우 아래쪽보다는 바퀴 위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고 실제로 참가자들도 그렇게 작업한 경우가 많았다. 실험자들도 인정했듯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한 다음 문제에 접근했다. 22. 인간 문화의 진화는 단순히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과 모방의 연장선상에서 무작정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이의 관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해결책을 예상한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검증된 전통적인 레시피를 따르면서도 가끔은 새로운 재료로 맛의 변화를 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식재료의 맛있는 조합에 관한 지식을 물려받는다. 레시피라는 말 자체도 라틴어로 받는다는 뜻의 리시피어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개인이 경험한 미각의 역사도 활용한다. 경험은 생각의 양분이 된다. 재료를 넣기 전에 머릿속으로 먼저 조합해본다. 참치? 맛있지? 딸기 쉐이크? 없어서 못 먹지? 그럼 딸기 쉐이크에 참치를 섞어볼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우리가 시도하는 새로운 조합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을 합치면 무조건 맛있는 것이 나올 거라는 무모한 공식에 기대지도 않는다. 그보다는 감각의 새로운 배합을 미리 경험하는 능력을 토대로 결정한다. 그러다가 특별히 맛있는 조합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문화적 전통의 일부가 될 것이다. 할머니의 레시피는 그렇게 계속된다. 23. 지성을 배제한 문화적 진화를 강조하는 현재의 추세는 인간의 영리함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유지되는 전통에 침팬지보다 더 많이 의존하며 과도하게 모방하는 성향은 우리가 문화적 편지를 더 효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인지적 적소를 활용한다. 그리하여 예지력이 인류 문화의 진화 방식을 남다르게 만든 두 가지 중요한 방식이 있으니 바로 가르치기와 혁신이다. 24.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자. 인간을 인류세로 향하게 만든 피드백 고리 안에서 어떻게 예지력과 문화적 진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장이 끝날 무렵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기, 모방을 넘어서기. 모방은 학습이 가져오는 이익이나 먼 미래의 전망을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 사실 위에서 설명한 연구들이 보여준 것처럼 대체로 모방자는 행위의 목적 같은 것에 개의치 않고 그저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문화를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특정 분야의 전통환자들의 예지력에 의지해 다른 이들에게 앞으로 필요할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 편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전달된다. 즉 우리는 가르친다. 아이들은 무지하며 현재의 학습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지된 사실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활동에 자주 개입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친다. 길을 건너기 전에 양쪽을 다 살펴라.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교훈도 가르친다. 운전자가 너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해. 우리는 아이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고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설명한다. 의사는 바람직한 행동을 몸소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한다. 먼저 내가 하는 걸 보렴. 이젠 내 차례야. 따라하기를 의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모방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도구로 탈바꿈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떨까? 새끼를 가르치는 가장 유명한 사례로 미어캣의 방식을 들 수 있다. 어린 미어캣은 전갈의 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처음에 어미는 새끼에게 죽은 전갈을 보여준다. 새끼가 자라면 살아있는 전갈을 잡아오기 시작하지만 먼저 독침을 제거하고 준다. 마침내 어미는 야생에서 만나는 상태 그대로 온전한 먹잇감을 가져와 새끼가 직접 독침을 처리하게 한다. 위험한 사냥감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순차적인 노출로 새끼를 보수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꽤나 현명해 보이기는 했으나 사실 어미는 특정한 자극에 정해진 방식으로 반응한 것뿐이다. 실험자들이 제법 성장한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어미는 실제 새끼가 아직 어려서 전갈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살아있는 전갈을 잡아온다. 25. 분명히 동물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가르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가르치는 행위를 한 개체가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여 학생의 학습을 독려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면 미어캣과 고양이는 물론이고 개미들이 하는 행위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26. 그러나 비인간 동물이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개체에게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학습시킨다고 볼만한 결과는 거의 없다. 고고학 기록에는 의도적인 교육의 기원을 알려주는 약간의 단서가 있다. 6장에서 예지력의 진화적 기원을 논할 때 살펴보겠지만 양날 손도끼는 18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석기 도구다. 27. 최근 한 연구에서 고고학자들이 현대인에게 이 도구의 제작법을 가르쳤다. 28. 학생들은 총 80시간의 수업을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점점 나아졌지만 고고학 유적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날렵한 도구의 경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고대의 석기인들은 아마 열성적인 학생이자 헌신적인 선생이었을 것이다. 현대인을 대상으로 서로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한 다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가르치기, 특히 말로 설명하는 방식을 쓸 때 기술이 더 잘 전달됐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가르치기 또는 원시 언어가 이런 석기 도구 기술이 등장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애초에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사실상 그들에게는 말로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이는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다. 29. 안타깝지만 양날 손도끼의 원제작자인 호모 에렉투스 들로부터 직접 알아볼 기회는 없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대단히 강력한 방식이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생각이 전파되는 방식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 인간은 서너 살짜리도 퍼즐 상자에서 선물 꺼내는 방법을 다른이에게 수월하게 가르쳤지만 침팬지나 카푸치몬 숭이는 그러지 못했다. 30. 특히 아이들은 목적 달성의 방법을 말로 지시받았을 때 더 잘 수행했다. 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결과는 말로 가르치는 일이 문화적 진화의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언어가 있기에 사람들은 손짓 발짓을 하지 않고도 서로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뿐 아니라 통찰, 대등, 예술을 전달할 수 있다. 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캠핑장 인근 숙소에서 수영하다가 악어에게 쫓겨 죽을 뻔했다면 다른 친구들이 오후에 수영하러 가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조언은 나중에 캠핑장에 돌아와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멘탈 타임머신에 올라타기만 하면 몸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도 다시 호수로 돌아가 그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어떤 부전 전통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내려온다. 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일청, 호수의 기원에 관한 부전에 따르면
젊은이들 몇몇이 금기를 어기자 하늘이 평소와 다르게 붉게 변하고 땅이 천둥처럼 울부짖더니 척하고 벌어져서 사람들을 삼키고 호수가 되었다. 호수의 침전물을 분석한 결과 이 호수는 9,000년 전 격렬한 화산 폭발로 형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언어를 사용하든 안 하든 가르친다는 것은 맹목적인 과정이 아니며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적절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미래를 엿보는 일이 수반된다. 더욱 큰 효과를 위해 오래된 고전적 모방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하려무나. 하지만 새로운 발상은 어디에서 나올까? 생물학적 진화에서 새로운 변이의 원천은 DNA 분자의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이며 자연 선택은 그 중에서 유용한 변이는 남기고 그렇지 않은 건 도태시킨다. 문화적 진화에서라면 발상의 돌연변이는 대개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 이제 예지력에 의지하는 문화적 진화의 두 번째 주요 측면인 혁신에 대해 알아보자. 혁신, 미래의 유용성을 인지하기. 독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토머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큰 폴에서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다. 그 중에 고무 오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길고 곧은 전선 하나로 바닥에 놓여있는 장난감을 들어 올리는 과제였다. 토머스는 그저 막막했으나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전선으로 고리를 만들어 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닌가. 꼬마 토머스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전선을 구부린 다음 오리를 짚는데 성공했고 방법을 알아내어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을 따라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토머스의 10살짜리 아들은 아버지가 박사 학위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정행위로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당시 토머스의 부모는 그가 보였던 문제 해결 능력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됐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한 실험에서 뉴칼레도니아 까마귀 2마리한테 먹이통이 들어있는 좁고 투명한 관을 보여준 다음 철사 2가닥을 주었다. 하나는 모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갈고리 철사였다. 까마귀들은 갈고리 철사로 문제없이 먹이통을 들어 올렸다. 상식이 그런데 몇 번의 시도 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잘못해서 갈고리 철사를 우리 밭으로 떨어뜨렸다. 그러자 다른 까마귀가 자연스럽게 고든 철사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리더니 그걸로 양동이를 꺼냈다. 이 영리한 까마귀는 이어지는 실험에서도 계속해서 고든 철사를 구부려서 사용했다. 이 보고서는 동물이 일으킨 혁신의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로 종종 소개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시험장에서의 토머스처럼 그 까마귀는 갈고리 철사로 먹이통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으로 봤고 심지어 사용해보기까지 했다. 새가 고든 철사를 구부려 사용하는 것은 인상적인 행동임이 분명하고 토머스의 부모님이라면 녀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겠지만 그렇다고 그 새가 전에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라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일상에서 흔히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나름의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해낸다. 물론 메소포타미아 공학자 이븐 알-아자드 알-자자리 같은 천재는 흔치 않다. 그는 800년 전에 이미 물펌프, 정확하고 정교한 물시계, 1시간에 8번씩 자동문 뒤에서 나타나 학교에 온 손님들에게 와인을 접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명한 사람이다. 알-자자리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새롭고 유용한 것을 창조할 기본 소양은 갖춘 사람들이다. 전 세계 부엌과 작업장, 음악 스튜디오와 경기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서 영리한 방식을 고안하여 일한다. 우리는 실물에 투자하기 전에 사물의 기능과 아름다움을 상상하여 머릿속에서 종이 위에 또는 모형으로 가상의 소형 버전을 실험해본다. 집에서 세탁소 옷걸이를 응용해 맡긴 하수구를 뚫는 방법을 상상하는 사람부터 배관 뚫는 전문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험하는 배관회사 연구개발팀까지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은 절대적으로 예지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33. 사실 혁신은 그 근본에서 이미 예지력을 전제한다. 혁신은 미래 유용성을 인지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34. 이런 인식이 없다면 가장 훌륭하고 창조적인 해결책도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무시되거나 옆으로 내쳐진다. 어떤 아이디어든 그것이 품고 있는 잠재력을 알아봐야만 그것을 보유하고 개선하고 공유하고 팔고 훔칠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아사나질소는 감각을 무디게 하는 놀라운 특성이 발견되었는데도 수십 년간 유기용으로만 쓰였고 뒤늦게 마취제로 활용되었다. 역사에는 혁신의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예가 널려 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당도하기 전에 멕시코에서 누군가 바퀴를 발명한 적이 있다. 바퀴는 도자기와 도르래, 수레와 퇴역 장치까지 온갖 가치 있는 도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기에 인류가 성취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당시 멕시코에서 바퀴는 땅 위를 굴러다니는 작은 동물 인형 같은 아이들 장난감으로만 사용되었다. 35. 비슷한 예로 그리스 수학자 헤론은 1세기에 이미 증기기관을 발명했지만 파티에서 손님을 즐겁게 하는 용도로만 쓴 것 같다. 36. 헤론이든 그의 손님이든 누구라도 이런 장치의 엄청난 실용성을 인지했다면 산업혁명은 실제보다 몇 세기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어떤 해결책이든 미래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한 그것을 창조적으로 생각해냈는지 운 좋게 발견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1928년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휴가를 갔다가 일터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의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페트리 접시에서 오염된 곰팡이가 자라면서 주위에 포도상구균을 죽이고 있었다. 37 곰팡이 페니실륨의 잠재력을 알아본 플레밍은 이 곰팡이가 다른 해로운 세균도 죽이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불과 10년 만에 항생제 페니실린으로 치명적인 감염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첫 번째 사례가 탄생했고, 이어서 이 행운의 발명을 정제된 약물로 바꾸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38 우연한 발견과 놓쳐버린 기회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미래 유용성을 알아보는 것은 혁신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혀 다른 목표를 줬다가 우연히 유용한 것이 발견될 때도 있다. 1969년 보스핏의 직원들은 기름의 고무와 분필 가루를 배합한 새로운 봉합제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물인 커피 덩어리는 봉합제로서 형편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직원이 책상 위에 있던 덩어리를 일부 떼어다가 사무실 곳곳에서 메시지를 붙이는 데 사용했다. 상급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그 커피의 유용성을 알아보았고, 결국 글루텍이라는 재사용 접착제 브랜드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2-1 헤론이 제작한 증기기관. 증기로 동력을 생산한다는 발상의 쓸모가 현대인에게는 너무 명백하지만 정작 발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예지력으로 해결책을 상상하고 잠재력을 알아보며 다른 이들을 동원해 탐구하거나 자신이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발상이 실제로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잠재력을 인지할 수도 있다. 질 벨은 같은 SF 소설가들이 빛을 동력으로 삼는 우주선 해저 2만 미까지 내려가는 잠수함, 달로 가는 비행을 상상하자 다른 이들이 그것을 실현하겠노라며 개발에 나섰다. 그렇게 많은 고매한 발상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지구의 중심으로 가겠다는 베른의 여행만 되고 시간의 독세마저 끊어버리는 인간의 정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창조하는가? 호모 사피엔스의 이 명백한 생태학적 지대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프리카 사바나에 흩어져 힘겹게 고군분투하던 수렵 채집인 무리가 어떻게 고작 수십만 년 만에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그 주위의 궤도까지 도달한 수십억의 개체로 확장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문화적 진화야말로 그 해답이라고 열렬히 주창해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발상을 전달한 행위가 어떻게 문제 해결책 축적과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다른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만 활용한 제2의 유전 시스템을 통해 인간은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창조한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과도하게 어른을 모방하는 경향 덕분에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도 해결책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모방은 인간 사회가 관습, 가치관, 철학, 예술, 도구, 건축처럼 모두에게 유용한 발상의 보물 창고를 채우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우리가 눈과 귀, 붙잡을 수 있는 손과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준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용하게 활용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려받은 발상을 생각 없이 되풀이하지 않는다.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커가 말했듯이 인간의 문화적 산물은 단순히 복제의 오류가 축적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적인 설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들인 작품이다. 39 우리는 탐구하고 조사하고 실험한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상하고 반영한다. 문화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생물학적 진화와 달리 문화적 진화는 맹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예지력이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문화적 진화를 추동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가르치기를 통해서다. 남들보다 잘 아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상대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예상하여 전문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모닥불 곁에서 나누었던 석기 도구 제작법부터 대학의 지질학 수업까지 우리 종은 기술과 지식을 서로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계획적으로 전달해왔다. 둘째는 혁신을 통해서다. 이는 특정 해결책의 미래 유용성을 인지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우연히 얻어걸린 발견이라도 그 잠재력을 보고 뭔가를 시도할 때만 혁신이 된다. 그리하여 예지력은 문화의 진화를 가속화하고 다시 그 진화는 예지력을 개선하면서 강력한 피드백 고리가 형성된다. 그 피드백이야말로 우리 조상이 문화적 적소와 인지적 적소를 개척하고 지구에서 인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길을 닫게 해준 것이다. 사실 지금부터는 피드백 고리가 작용하는 예를 들어 예지력과 문화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레반트에 살던 일부 부족은 수렵 채집인의 삶을 접고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무역과 세금으로 곡물과 고기, 그 외 다른 상품을 거두고 분배하는 일을 포함한 여러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들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빌렸고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기록할 방법이 필요했다. 이들이 생각해낸 혁신적인 해결책은 원뿔 또는 원기둥 따위에 모양이 서로 다른 점토 토큰을 사용해 곡식이나 가축의 양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약 5,000년 전에 수메르인은 점토로 만든 속이 빈 공 안에 그 토큰을 넣어 세금이나 거래 물품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밀폐된 용기에 정보를 저장한 것은 사람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또 괜한 미래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 내용물을 확인할 때는 공을 깨뜨려야 했다. 아마도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누군가 좀 더 혁신적인 방식을 제안했을 것이다.
토큰을 공 안에 집어넣기 전에 아직 굽지 않은 공의 바깥 면에 토큰을 대고 누르면 자국을 보고 나중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원뿔 자국이 4개 있으면 그건 안에 4개의 원뿔이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공 바깥에서도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굳이 공 안에 토큰을 넣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공은 평평한 판으로 대체되었다. 점토판은 표시를 남기기도 훨씬 쉬웠을 것이다. 간단했던 모양은 볼이 이삭 같은 그림으로 보완되었다. 수백 년에 걸쳐 세계 담당자들은 새로운 상징을 개발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지 가르치느라 바빴다. 그림 2 이 기원전 3300년경 이란의 수사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로 만든 공과 토큰. 토큰은 동물과 곡식 같은 물품을 상징한다.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수메르인이 쓰기를 발명한 과정이다. 40일 점토판과 최초의 문자는 물건의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용도로 발명되었다. 그리고 선별된 소수의 학생만 서기 학교에 입학해 문자와 쓰기를 배웠다. 40이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그 이후로 문자는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교환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일찍부터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배운다. 쓰기는 이야기와 법률, 선언문을 저장할 수 있게 하고 사고의 흐름을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생각을 되돌아보고 전개하는 정신의 짐을 덜어준다. 또한 통찰과 해법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자체로 탁월한 교육 도구이기도 하다. 문화적 유산의 산물인 쓰기는 애초에 그것을 만들어낸 혁신과 교육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발전시켰다.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칼 세이건, 쓰기가 시간을 가로질러 인간의 정신을 엮어놓은 방식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책이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가. 나무로 만든 이 물건의 납작하고 유연한 면에는 웃기게 생긴 길고 꼬불꼬불한 선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읽게 되면 몇천 년 전 죽은 이의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가 수천 년을 건너와 내 머릿속에 직접 대고 또렷하고 나직하게 말한다. 문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먼 시대의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마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일 것이다. 최근 시간의 족쇄마저 끊어버린다. 쓰기의 탄생으로 문화는 획기적인 속도로 변화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발명 소식을 거의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우리로 하여금 전례 없이 모방하고 가르치게 한다. 서로를 연결하여 사실상 어떤 생각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생각을 전파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키며 또한 지나간 시대의 사상가들로부터 바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원한다면 온라인 검색 몇 초 만에 칼 세이건이 위에서 인용한 문구를 직접 말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예지력을 갖춘 종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문화적 진화는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내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던 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43 그거인들 역시 지평선 위에 뭔가를 보기 위해 일어서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잡아먹혔던 곳에서는 안전을, 아팠던 곳에서는 치료제를, 지루했던 곳에서는 즐길 거리를 창조해왔다. 복수심이 불타는 곳에서는 무기를 만들고, 목재가 필요한 곳에서는 숲을 베고, 경작하고 싶은 곳에서는 습지에 물을 떼버렸다. 그 과정에서 끝없는 노력으로 세상을 재창조했다. 미래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 설계한 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이런 힘을 얻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선자아의 발명. 1879년 3월 14일 독일의 울름에서 카울린의 코트가 남자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여느 아기들처럼 울고 먹고 품에 안겨 잠들었다. 이 아기는 자라서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에 대한 혁명적 이해를 불러온 과학자가 됐다. 모든 아기는 심지어 어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처음에는 정신적 시간여행을 떠난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공간여행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니 당연한지도 모른다. 사실 인간의 아기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무기력한 존재다. 걷고 말하고 개색하기는커녕 제 머리 하나 가누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린다. 두 발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다음에도 부모는 아이가 자기 앞에 펼쳐질 시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거독과 샌드위치와 음료를 챙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른의 몫이다. 시간 여행자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타임머신을 만들고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걸까? 이 책을 시작하면서 앞니를 내다보기 위해 기본적인 여러 능력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과정을 연극에 비유했다. 적어도 이런 능력의 일부는 막이 오르기 전에 충분히 무르익어야 한다. 1. 정신의 시간 여행자에게는 무대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무대란 눈앞의 현실을 잠시 덮어두고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다. 그 과정이 극에 달하면 16살의 아인슈타인처럼 만약 사람이 빛과 나란히 달릴 수 있다면 그때 빛은 어떻게 보일까 따위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의 무대가 준비 중이라는 최초의 증거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생후 18개월 무렵에 아기는 처음으로 가상의 흉내 놀이를 한다. 이를테면 막대와 돌을 검과 전화로 변신시키는 것이다. 이 이어지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은 점점 상상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낸다. 시뮬레이션된 현실 속에서 엄마, 아빠, 요리사, 건축가, 의사,
탐험가 등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아기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배운다. 처음에는 한 번에 몇 가지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상상력이 제한된다. 이런 미숙함은 숫자 거꾸로 말하기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회, 2회, 7 이런 식으로 숫자 몇 개를 불러주고 거꾸로 말하라고 하면서 수의 개수를 점점 늘려나가면 금세 작업 기억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아이가 머리에서 저글링할 수 있는 항목의 수는 성장하면서 지속해서 늘어난다. 정신의 무대는 나무 상자 같은 작은 연단에서 시작해 정식 극장으로 서서히 확장되는 것이다. 5. 당연히 정신의 무대는 숫자가 아니라 사물이나 배우로 채워진다. 우리는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들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아이들도 시야에서 장난감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방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당황한 듯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실에서 실시한 한 과제에서 실험자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간식이 들어있는 컵을 아, 오프라인 강좌보다 온라인 강좌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책을 읽으면 읽고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지만 저녁 때쯤 되면 눈이 너무 피곤해져서 책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자책도 있는지를 한번 미리 체크를 해서 찜을 해놨다가 그걸 저녁 때 한 8시? 저녁 때 7시, 8시쯤 해서 오디오북으로 저렇게 TTS 방식으로 들어요. 그러면 일단 눈은 좀 쉬면서 귀를 저렇게 한번 듣고, 그리고 다시 전자책 그 화면을 읽다 보면 좀 빨리 후루룩 읽게 되잖아요. 한번 듣고 읽으니까. 그러면 한결 눈이 좀 덜 피곤해져요. 나름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지니까 나름 이제 고민하다가 나름 이제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후에 몇 가지 좀 개인적 글쓰기를 좀 하고, 그리고 좀 쉬려고 합니다. 목표가 사실은 제가 하루 시작을 4시 반에서 5시쯤 시작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11시 전에 자려고 자는 것을 목표로 하긴 하는데 11시 전에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수면 시간이 적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그리고 체력도 많이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그걸 잘 못 느꼈고, 나이가 좀 젊었을 때도 그걸 잘 못 느꼈는데,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급하고 당장 닥치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걸 처리하면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 독자적으로 어떠한 누가 체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많이 저하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을 좀 일찍 자야 되겠다고 자각은 하는 중입니다. 실천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2025년 올 한 해 목표는 11시 전에 잠을 자겠다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